봄이란 계절은 누나에게 희망과 절망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매우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나는 봄을 죽음의 계절로 택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누나는 봄이면 이사를 간다. 신중선. 난이 누나는 해마다 봄이 오면 이사를 가곤 했습니다. 매해 봄이 다가올 무렵이면 이사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봄이 훌쩍 가버리면 계획도 허물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것을 실행에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봄이란 계절은 누나에게 희망과 절망을 한꺼번에 안겨주는 매우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누나가 봄을 죽음의 계절로 택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죽음도 일종의 이사니까요. 누나의 무덤 위엔 적자색 할미꽃이 한 송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누나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만큼이나 어색하고 생소했죠. 게다가 감남색의 할미새 사촌이 나뭇가지에 앉아 긴 꼬리를 흔들며 구슬피 울어제낄 때 우리 모두는 그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울음소리를 쫓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어젠 누나의 일주기였습니다. 누난 그러니까 1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놓은 채 한 곳에 모였고 음식을 장만하여 난이 누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덤을 찾기엔 봄이란 계절이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덜 쓸쓸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누난 좋은 계절에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인사치레라도 몇 번쯤은 더 그곳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로선 봄이라는 계절은 겨울보다는 덜 고생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봄은 아름다운 계절인 만큼이나 음습한 땅에 묻히기엔 잔인할 수밖에 없겠죠. 누나의 뜻하지 않은 사망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 형제들은 그녀의 죽음 자체에 대한 충격보다는 그녀에게 지고 있던 마음의 빚을 끝내 갚지 못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부터 엄마를 그리워하며 반쪽의 사랑만으로 서럽게 자라야 할 그녀의 7살짜리 딸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우린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 거의 이성조차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누난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 모두는 꾸준히 그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표현이 너무 심하다면 적어도 그녀를 그렇게 죽도록 방치했다고나 할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녀의 죽음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던 만큼 우린 한동안 반쯤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33이란 숫자는 땅에 묻히기엔 터무니없이 억울한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누난 하찮은 메모조차 남기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충격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로서는 아마 영원히 그녀의 죽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얼마 가지 않아 그녀의 존재가 우리와 같은 세계에 있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누나의 일주기를 맞이할 생각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세 낸 승합차 안에선 어린 조카들의 재롱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고 말았고 그리하여 결국엔 공동묘지까지 가는 3시간여가 마치 야유회라도 떠나는 듯한 느낌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도 승차한 후 얼마간의 모두의 표정에서 다소의 우울함과 회한이 보여지기도 했지만 일단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하자 누구도 누나를 애도하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들이 을에 그러하듯 우리 역시 교통체증이 본격화되기 전에 얼른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침 식사를 거른 탓에 부스럭대며 과자며 음료수 등을 자꾸 입으로 가져갔고, 철부지 꼬마들은 노래를 부르며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나들이를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하기야 철없는 동심들에게까지 숙연함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향하던 우리 일행, 즉 부모님과 형제 넷, 조카 5, 그리고 2명의 난이 누나 친구 중에서 그래도 누나의 친구들은 간간히 눈자 위를 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시종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더군요. 그러나 예상보다 차 안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들의 얼굴에도 지루한 빛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녀들은 이따금 시계를 보거나 하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어머니가 두터운 성경책을 펼치고 울음 섞인 음성으로 망자의 명복을 읊조릴 때 우리 모두는 갑자기 솟구친 슬픔 때문에 코를 훌쩍이거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슬퍼질 수 있는지요. 그러나 추모의식이 끝나고 각자 준비해온 김밥이나 떡, 그 밖의 음식들을 먹을 차례가 돌아올 즈음엔 또다시 활기찬 분위기가 우리 모두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5 남매는 그리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 또 형제가 많다는 것에 늘 진저리를 치면서 성장했습니다. 큰형 재진, 큰누나 선희, 작은형 재필, 그리고 난이 누나, 이렇게 넷을 3살 터울러 둔 뒤 마지막으로 제가 태어났죠. 저는 난이 누나와 5살 차이라는 나이 차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미혼이면서 직장인이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난이 누나의 직계가족, 즉 작은 매형과 조카는 어제 일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불찰인지 아니면 남편 된 도리로서 아내의 일주기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우 섭섭한 마음이 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작은 매형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작은 매형과 우리 사이가 그간 나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이라도 하든 말입니다. 누나가 죽은 후 가여운 손녀딸 생각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던 어머니가 몇 번인가 전화를 걸어 애를 데리고 좀 들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도 매형은 1년 동안 한 차례도 어머니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매형이 누나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움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사실을 말하자면 누나가 생존해 있을 무렵 우리 어머니는 누나의 아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질 않았습니다. 아니, 소녀딸이니까 남보다야 애정이 있었겠죠. 제 말은 다른 손주들에 비해 애정의 농도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핏줄이라 하더라도 자주 봐야 정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소 적나라 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용돈이라도 쥐어주는 자식의 아이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효도도 물질이 하는 시대니까요. 누나가 우리와의 왕래를 꺼렸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손녀딸 사이 역시 별로 애틋한 정이 없었습니다. 아마 1년이 지난 지금엔 바깥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그 아이는 제 할머니를 몰라볼 것입니다. 누난 유서를 남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너무도 끔찍하고 지독스럽게 죽었습니다. 삶을 누리는 대가로 우린 그녀의 죽음을 평생 화인처럼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수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심한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누난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엔 세탁소와 구멍가게가 어깨를 맞대고 있고 2층과 3층엔 각각 살림집이 들어있는 낡은 시멘트 건물의 2층에 살고 있었죠. 햇볕이 아주 짧게 비치는 방 하나와 누수가 심한 수도꼭지와 금이 간 욕조 변기가 있는 욕실, 노란 비닐 장판이 깔린 비좁은 마루가 전부인 그곳에서 누나는 유배된 사람처럼 살다 갔습니다.
누나가 숨이 끊어진 채로 발견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매형은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없었답니다. 있을 리가 없었죠. 누난 욕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카는 그날 사돈집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아들네 집에 다니러 온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딸려보낸 누나는 그날 다른 세계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제가 누나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건 누나가 일을 저지르기 6개월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누나는 이듬해 봄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저에게 언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참 잘 됐어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지? 제가 아마도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로 가야지. 이제 우리 미진이도 곧 학교에 들어갈 테니까. 여긴 교육 환경이 열악해. 맞아. 교육 환경뿐 아니지. 문화적인 혜택이란 걸 거의 못 받고 살아가지. 영화도 보고 싶고 미술 전시회도 가고 싶어. 음악회도 발레 공연도 모두 다. 누난 서울이라는 단어 뒤에 특별시란 글자를 덧붙였는데 그 말에서 가슴 아픈 누나의 반항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면 누나의 얼굴이 어떤 여린 갈망으로 순간 반짝 빛나기도 했습니다. 누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목표는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고 교육 환경과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으며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과 비슷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 아마도 그것이 가장 큰 목표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생각처럼 쉬웠다면 이 좋은 계절에 누나가 땅속에 있을 턱이 없죠. 누나의 희망은 봄마다 번번이 거절당하곤 했습니다. 그즈음 6, 7년 사이 누나의 삶은 처녀 시절에 가지고 있던 그녀의 낭만적인 꿈들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누나의 그 몇 년 동안의 꿈은 오로지 이사하는 것에 모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는 것만이 누나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것이자 최종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누나가 원하는 이사의 의미 속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간다는 단순한 의미 외에 보다 복잡한 것들이 응어리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 기억에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누나의 처녀 시절은 로맨틱했고 자유로웠으며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패션 모델처럼 잘 다듬어진 몸매에 매력적인 용모까지 갖춘 누나의 주위엔 남성들이 늘 배회했고 그러한 누나답게 하루하루의 생활 역시 언제나 변화무쌍하고 무궁무진한 재미에 넘쳤으며 게다가 아슬아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발소리를 죽여가며 귀가하던 누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책상머리에 앉아있던 내가 인기척을 느껴 나가보면 누난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쉿 하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정 형편상 중도의 학업을 포기하긴 했지만 의상학을 전공한 관계로 그녀는 여성 기성복을 전문으로 내놓는 유명 부티크에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죠. 누나가 결혼 때문에 그곳을 퇴직할 때쯤엔 칩 디자이너로서 제법 높은 보수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누난 우리 5남매 중 가장 똑똑하고 재능도 많았지만 우는 지지리도 없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공부라든가 미술 음악에 이르기까지 고루 나타나서 아버지는 한때 우리 새아들보다 그녀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건 적도 있었답니다. 누나의 꿈은 유명 디자이너가 된 후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나아가 미국의 메디슨 애비뉴나 이태리의 밀라노 같은 곳에까지 진출할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능의 많고 적음이 꿈의 크기와 비례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제 자신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누난 재능만큼이나 꿈도 컸습니다. 5살 차가 나는 제 눈으로 보기에
그때의 누난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던지요. 그러나 모든 걸 버린 채 오로지 이사하는 것만을 꿈으로 간직할 만큼 전락해버린 시절엔 제가 좋아해 마지 않았던 모습들 중 어느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대학에 진학할 즈음 우리 집의 재산이라곤 아주 조그만 단층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아마 은행에 저당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큰형과 큰누나에 이어 작은 형까지 결혼시키고 나자 우리 집은 더 이상 손조차 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끝내 누난 대학을 마치지 못했고 그녀가 결혼할 즈음에서는 형편이 더욱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었던 매형은 우리 아버지가 가히 눈독을 들일 만한 사윗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선택할 만큼 속물적인 위인은 아니었지만 지독한 빈곤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변질을 탓할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요. 매형네 재산에 기대를 건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누나의 배우자 될 사람에게 재산이 많다는 사실에 적잖이 흡족해했고 게다가 얼마간은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외국 유학의 꿈을 남모르게 그리고 있었고 형 둘은 매형 회사에 간부급으로 채용되길 은근히 바랬습니다. 아버진 아버지대로 오랜 실직 생활이 가져다준 지겨움에서 벗어나 조그만 담배가게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형은 밑으로 여동생만 둘인 집안의 외아들로서 순전히 그의 아버지 덕이지만 젊은 나이에 이미 몇 개의 기업체를 거느린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본 바는 아니지만 중매를 섰던 이의 말에 의하면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청년 실업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등살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맞선을 봐야만 했던 매형에게 누나가 배필로 선택된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 굴러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형네와 사돈을 맺기엔 우리의 형편이 너무도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죠. 누나 또한 가난에 질려있던 터라 겉으로 보기엔 매형의 외모가 아무리 누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긴 해도 누나가 매형을 사랑하진 않았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난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우리 가족의 열렬한 소망대로 서둘러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물론 초특급 호텔의 웨딩홀에서 치러진 성대한 예식이었습니다. 찬란한 계절의 누나는 하얀 목련과도 같이 깨끗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객 사이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누난 하필이면 봄에 결혼을 했군요. 누나와 다른 형제를 곧잘 비교하는 버릇이 지금도 제게 남아 있습니다만 다른 형제에 비해 누난 언제나 운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학업도 그런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부재 중일 때 걸레를 손에 쥐는 사람도 난이 누나였고 어린 저를 업고 다니며 기저귀를 갈아준 쪽도 어머니가 아플 때 집안일을 하던 쪽도 난이 누나였지 큰 누난 아니었습니다. 중도에 그만둔 대학 시절 역시 누난 주림 속에서 보내야 했는데 아무리 우리 집이 빈곤했기로써니 밥을 굶을 지경까진 아니었습니다만 친구들과 방과 후에 마실 생맥주 한 잔의 낭만을 위해 혹은 연극 관람을 위해 점심 끼니를 굶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식사값으로 쥐어준 돈을 그녀는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누난 취직을 해서야 겨우 문화적인 욕구를 얼마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나의 월급은 꼬박꼬박 집에 내놓아졌습니다. 누나의 월급은 우리 집의 전기요금에서부터 내 책값이 되기도 했고 우리 식구의 한 달 쌀값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나를 제외한 다른 형제, 즉 두 형이나 큰 누나가
우리 가족에게 뭔가를 보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부를 마친 후 부랴부랴 결혼을 서둘러 지긋지긋한 집을 빠져나가기에 바빴습니다. 하기야 그게 현명했죠. 누나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이제 다들 웬만큼 살고 있습니다. 특히 큰형과 작은형은 몇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굴린 덕에 재산을 많이 불렸죠. 누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바깥 사돈이 중풍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마치 그 노인의 시중을 들기 위해 시집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노인은 1년 반가량 누나를 고생시킨 뒤 세상을 떴는데 그리하여 신혼의 단 꿈은 노인의 병고안으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인이 세상 버리길 기다리기라도 한 듯 매형의 회사는 급속히 기울어갔습니다. 아니, 실은 우리가 몰랐던 회사의 속사정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하는 편이 맞겠죠. 말하자면 그 회사는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근근히 버텨왔던 것이었고 따라서 나쁘게 말하자면 매형네 가족과 중매쟁이가 우리 가족을 속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게 말하자면 그저 우리에게 회사의 속사정을 말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의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린 그때 매형을 맹렬히 미워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이 누나를 속여서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굴 원망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눈앞의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누나를 그쪽으로 떠민 건 바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일이 그 지경이 되자 애써 묻어두었던 매형의 외모조차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키가 지나치게 큰 게 처음부터 무능력하게 보였다. 코가 납작해 천박해 보인다. 앞니가 뻗은 사람은 또 어떻하더라 등의 흠을 서슴지 않고 까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씀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임에 틀림없더군요. 그 이후로 누난 경기도의 소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작은 맷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끝내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하필이면 그곳에 자리를 잡았던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방값이 쌌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서울에서 살 처지가 못 되었을 뿐 아니라 빚쟁이들을 피해야 한다는 매형의 말에 따라 낯선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입니다. 누난 그때만 해도 그곳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 못했죠. 말하자면 일시적인 거처로 우연히 그곳이 선택된 것입니다. 처음에 누나가 세운 이사 시기의 상한 기간은 자기 딸의 유치원 입학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게 불가능해지자 초등학교 입학 시기로 상한 기간을 정정하였죠. 누난 자기 딸의 교육만큼은 서울에서 시키고자 열망했습니다. 누나의 그 열망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나가 뭘 원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상당 부분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누나의 월급에 기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큰 누나와 형들의 경우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난이 누나가 그간 떠맡았었다는 사실에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까지 우리 형제가 그녀의 가족에게 도움을 준 일이라곤 없었습니다. 누난 때때로 복권을 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녀의 복권을 발견한 제가 웃으며 누나도 복권 사? 하고 물으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엔 복권 사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하며 나도 너처럼 웃었지. 그치만 그게 웃을 일만은 아니란다. 비록 당첨이 안 된다 해도 그 장엔 일주일 내내 희망을 걸 수 있는 요술이 들어있거든. 어쩌면 내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거 말이야.
그렇게 적은 돈으로 일주일간의 희망을 살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니겠니? 누나는 해마다 봄철이 임박해 오면 마치 지병이 도지듯 이사를 갈 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누나의 이사는 그곳에서의 탈출과 동시에 특별시로의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나가 왜 그렇게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생활에 지친 사람들은 오히려 전원으로서의 탈출을 꿈꾸는 요즘 아닙니까? 누난 가끔씩 집안을 치장할 물건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벽을 장식할 액자라든가 파나 몇 점, 어린아이 같은 색상의 식탁보, 벅스 버니가 프린트 되어 있는 실내화, 향이 좋은 비누, 뭉크의 복제화 등 모두 값이 별로 나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누나가 만일 허튼 곳에 돈을 낭비했다면 그러한 것을 샀을 때 뿐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들로 자신의 공간을 꾸몄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만 있었습니다. 아마 이따금씩 풀어 헤쳐보며 상상 속에 장식을 했겠죠. 누난 언젠가 그것을 내게 내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때 희망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 가면 이것들로 집안을 장식할 거야. 멋지지 않니? 예쁜 식탁에 앉아 브랜디를 홀짝이고 향기 좋은 비누로 목욕을 하고 벽은 괜찮은 액자들로 꾸밀 거야. 하얀 티테이블이 놓인 베란다 유리문에는 상아색 블라인드를 치고 현관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황토색 질그릇을 놓아 마른 꽃을 한 움큼 꽂아둘 거야. 그리고 천장까지 닿는 키가 큰 벤자민 옆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전기 스탠드를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난 밤에 때로 그 밑에서 헤세의 시를 읽을 수도 있겠지. 너 아니? 헤세는 어린 시절부터 시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대. 난 헤세의 시는 읽은 기억이 없어. 여름은 늙어라고 한번 읽어봐. 그러지. 언제쯤 이사 갈 건데? 내년 봄쯤? 어디로 간다고? 어디긴 입성해야지. 누나의 말대로 그녀가 서울로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아파트를 마련해 서울의 어느 한 곳에 보금자리를 튼다는 건 그녀로선 대단한 거였습니다. 전 그때 가슴에 통증을 느꼈답니다. 믿고 싶진 않았지만 누나의 생활은 그러한 종류의 모조리 응집되어 있었습니다. 누나의 꿈은 좀 더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아이까지 누나를 힘겹게 했습니다. 공주님 같은 커튼을 들이우고 분홍색 침대가 있는 예쁜 방을 갖고 싶다거나 새로 나온 바비 인형을 사달라거나 사촌 언니처럼 첼로를 배우고 싶다거나 하는 아이의 철없는 어리광을 흘려버리기엔 그녀 자신이 아이보다 더욱더 심하게 그와 같은 슬픈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특히 집안 행사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집에 모였다 가는 길이면 아이의 투정은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누난 아이의 형제들과 교류하기조차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누나가 목숨을 끊을 즈음엔 거의 그녀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이 누난 끈질기게 이사 계획을 세우고 부수고 또 세우곤 했습니다. 누나의 두 귀와 눈은 온통 그 방면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꿈이 좌절될 때마다 누나 또한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메마른 피부에 뺨을 뒤덮은 기미로 인해 큰 누나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하기야 일주일이 멀다 하고 피부관리실을 드나드는 큰 누나와 난이 누나를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더욱이 집 근처에 버려진 공터에 깻잎이나 상추 따위를 심고 가꾸느라 그 길고 섬세하던 손가락은 거칠어져 갔고 손톱 밑은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누난 창거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렇게 자급자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후줄근한 입성과 가난이 던져준 그늘진 모습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형제들 모두가 제가끔 그녀를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이 끝나고 제각기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나면 또다시 그녀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각자의 생활 때문에 종종 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바빴고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야 했으니까요. 좀 더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맛보기 위해 최신형 냉장고로 교체해야 했고 시류에 뒤지지 않기 위해 해외여행도 다녀와야 했으며 자가용도 바꿔야 했고 더 늙기 전에 아파트 평수도 늘여놓아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 경우 역시 장가들기 전에 조그만 집이라도 분양받아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누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란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누나의 눈에는 얼마나 끔찍하게 보였겠습니까? 누나가 우리와 만나길 거부한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어쩌면 거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누나의 남편, 즉 내겐 작은 매형이 되는 그 사람은 어떤 편이었냐 하면 주어진 삶에 기특하리만큼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가 괴로움을 잊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쳤다면 그건 음주였지 싶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나은 생활을 포기하고 있었으며 아내가 자기의 의사를 따라주길 바랬습니다. 결코 마음에 차지 않지만 현재 놓여있는 삶 속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찾자는 것이 매형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이 세상엔 수두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난 도약을 원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형은 누나의 집요한 바람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하지 않고는 그 역시 견디기 힘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누나가 매형과 뜻을 같이 했더라면 훨씬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빵살이를 하며 그 속에서도 행복을 꽃피우고 오순도순 잘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나는 불행했습니다. 누나는 세상을 버리기 몇 개월 전부터 우리 형제들과 아예 두절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누나가 죽기 6개월 전쯤에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제가 일부러 그곳으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회사 일로 인근 도시에 들렀다가 근처의 누나 집에 가보지 않을 수 없어 내친김에 불쑥 방문했던 거죠. 누난 머리에 면 타월을 뒤집어 쓰고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얼마나 낯설어 보이던지요. 조림 고추처럼 쪼그라붙은 그녀의 홀쭉한 두 뺨은 또 얼마나 저를 서글프게 했던지요. 전 그곳에서 그러한 누나의 모습을 보고 말았다는 걸 금세 후회했더랬습니다. 누나 역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난 이내 표정을 수습하더니 머리 수건을 벗더니 밭일에 이골이 난 안악처럼 무릎에 대고 탁탁 소리나게 쳤습니다. 그리고 먼지를 털어낸 타월로 땀방울이 맺힌 콧잔등을 문질렀습니다. 밥 먹었니? 누나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옆에서 흑장난하고 있던 아이의 손을 타월로 닦아준 후 누나는 나를 이끌었습니다. 좁다란 시장 거리 한쪽에 위치한 간판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는 통닭집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베니어판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허름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생맥주 500cc 한 컵을 다 마실 동안 아이의 입 가장자리에서 뒤범벅되어 번질거리는 기름기와 뜯겨진 닭의 살점들을 바라만 보았을 뿐 우린 이렇다 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2컵째의 생맥주를 반 넘게 마셨을까 누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건 분명히 죄야. 누나의 입에서 자신의 가난을 시인하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마 그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녀가 없는 곳에서만 그녀에 대해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실은 누나의 가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도 없습니다. 왜?
제가 짤막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해하지. 혹시 구걸이라도 할까 봐서. 그러니 난 늘 죄를 지으면서 사는 셈이지. 난 아마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될 테지. 전 웃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입술 주위에 묻은 생맥주의 하얀 거품을 손등으로 쓱 문지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부자들이 미워. 어느 땐 그들의 멋진 집을 파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지? 그래, 그들은 죄가 없지. 죄는 나한테 있으니까. 그래도 미워. 누난 그제야 웃었습니다. 밤에 보는 서울의 시가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 아니?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난 늘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만큼 그 불빛들은 내게 늘 서러움을 안겨주지. 난 그 서러움을 가슴에 꼭 쟁여두었다가 내 이불 속까지 가져가곤 해.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데? 품속에 껴안고 자지. 이렇게. 누나는 아이를, 아니 서러움을 껴안아 보였습니다. 누나는 자살하기 얼마 전부터 심한 조울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 번 증상이 나타나면 며칠이고 웅크리고 앉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는 부모 없는 아이처럼 바깥으로 나들기 일쑤였고 매형은 매형대로 밥도 못 얻어먹고 나갈 정도로 증세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즈음 아이는 자주 시집에 맡겨졌고 제 엄마가 괜찮을 만하면 다시 데려다 놓곤 했다고 합니다. 우린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매형조차 우리와 연락을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우리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기도 했으니까요. 아마 사람들은 난이 누나의 집요한 갈망, 즉 서울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비웃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그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자꾸 황폐해져가는 누나가 안타깝고 가여웠기 때문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도와야 해. 때가 되면 말이야. 우리 형제들은 모두들 마음속으론 그렇게 다짐을 하곤 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죽어버린 이 마당에 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역시 방관자에 불과했으니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형제라 해도 조건 없이 큰 도움을 준다는 것, 현대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평가되는 물질을 선뜻 건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린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린 그녀의 소망을 한때의 투정으로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저러다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소망을 포기하고 제 분수에 맞게 적응하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도 마음이 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자살이 결코 우발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린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누나의 물건 상당수가 이미 처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주변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안사돈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자 그날로 나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누나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형은 특히 이 점에 대해 우리가 곁에서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분개해 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가 누나의 일주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매우 심한 자책감으로 며칠간 잠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직은 더 있다 결혼해도 될 나이였던 만큼 마음만 먹었다면 저축된 예금으로 다소나마 누나를 덜 외롭게 해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누나를 떠올릴 때면 언젠가는 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만 흘러갔고
그 시기는 계속 보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앞장서서 그녀를 도와주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죽은 뒤 문득 헤세의 시를 생각해낸 저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여름은 늙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늙어 지쳐서 잔인한 두 손을 축 들이우고 허하게 사냐를 바라본다. 이제는 끝났다. 여름은 그의 불꽃을 다 날려버리고 그의 꽃을 다 태워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연은 이렇게 끝맺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모두들 단념하고 드러누워 창백한 손을 싸늘한 죽음에게 주어 이제는 듣고 보지 않으며 잠들어 사라져가는 누나는 그렇게 사라져가고 말았습니다. 비탄에 빠진 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내어 우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큰 누나와 형수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했으며 두 형 역시 체면을 접어두고 흐느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다니요. 딸이 그토록 비참하게 죽어버리다니요. 우린 믿을 수가 없어서 마냥 울었답니다. 누나의 무덤 위의 할미꽃은 제가 기억하는 누나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았으나 어쩌면 누나는 그 꽃보다 더 심하게 허리가 구부러져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나의 무덤 앞을 떠날 때쯤 해서는 할미새 사촌의 울음소리가 비통아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새에 혹시 누나의 넋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새가 누나의 넋이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마음대로 서울 하늘 아래에 둥지를 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가 돼서야 비로소 말입니다.